깊은 밤입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방 안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남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아직 나침반도 없던 시절, 뱃사람들이 오직 별자리 하나만 믿고 캄캄한 바다 위로 노를 저어가던 시절의 지중해입니다. 오디세우스란 산의 얘기는 아마 당신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도 과학도 아닌 신화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10년간의) 전쟁, 그리고 그보다 더 긴 10년의 귀향길.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책과 그림과 영화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탓에 이 얘기의 큰 줄기는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엔 그 유명한 줄거리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유명한 이야기의 가장자리, 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 그가 떠나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잘 알려진 주인공의 그림자 뒤편엔 훨씬 덜 알려지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3000년 전 영웅들이 떠돌던 캄캄한 지중해의 끝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오기로 하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을 안내할 이곳은 신들의 변덕과 인간의 운명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짙고 푸른 지중해입니다. 여러분을 묶어두던 현실의 닻을 거두고 제가 들려드리는 목소리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자, 우리의 이야기는 트로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불타오르기 전 아주 평화롭고 눈부신 어느
결혼식 피로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신들의 눈부신 연회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영웅 펠레우스가 맺어지던 날,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초대받아 달콤한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나누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와 평화를 깬 것은 단 하나의 아주 작고 차가운 불씨였습니다.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연회장 한가운데로 조용히 굴려놓은 황금 사과 한 알, 바닥을 구르는 그 무거운 황금의 마찰음이 연회장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과 위에는 아주 짧고 매혹적인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매혹적인 사과 하나를 두고 권력의 여신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신들의 다툼을 피하고 싶었던 제우스는 그 심판의 무게를 인간 세상으로 떠넘겼고, 트로이의 젊고 아름다운 왕자 파리스가 심판관으로 선택됩니다. 세 여신은 저마다 아시아의 권력, 전쟁의 승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앳된 왕자는 결국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던 여인을 말입니다. 파리스가 헬레네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밤바다를 건너 트로이로 달아난 그 순간,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왕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 그들이 헬레네에게 구혼하며 맺었던 피의 맹세가 서늘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헬레네의 남편이 누가 되든 그에게 위협이 닥치면 우리 모두 함께 칼을 들고 그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그 오래된 맹세는 족쇄가 돼 그리스의 수많은 왕과 영웅들을 트로이로 향하는 거대한 검은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숱한 영웅들 중에는 그리스 지도 위에서도 손톱만큼 작은 바위섬 이타카를 다스리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작은 섬 이타카로 가볼까요?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소박한 궁전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들 텔레마코스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평온한 일상을, 또 자신의 피부치를 두고 남의 전쟁터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리했던 그는 미친 척 하기로 결심합니다.
거친 밭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소와 나귀를 억지로 한데 묶어 쟁기를 끌게 하고는 씨앗 대신 하얀 소금을 밭에 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실성한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징집하러 온 사절 팔라메데스는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의 유언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팔라메데스는 아직 강포에 쌓인 갓난아기 텔레마코스를 데려와서 쟁기가 지나갈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눕혀놓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아들을 향해 쟁기를 몰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쟁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겠다는 몸의 본능 하나가 그의 온전한 정신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갓 태어난 아들과 신혼의 아내를 이타카 섬에 남겨둔 채 원치 않았던 전쟁터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떠나며 남겨두고 온 것은 그저 익숙한 고향 땅뿐만이 아니라 얼굴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등 뒤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그토록 필사적으로 때론 신들의 뜻마저 거스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몸부림친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떠나던 그 순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오디세우스는 창칼보다는 머리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던 그 전쟁 자체는 단순히 승리와 패배로만 요약할 수는 없는 훨씬 크고 처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전쟁이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이 성벽 앞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사실 그리스 최고의 전사 한 사람의 분노에서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킬레우스.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자 그리스 연합군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전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쟁을 다룬 가장 오래된 서사시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함락이 아니라 바로 이 사내의 분노라는 단어 하나로 첫 문장을 열어젖힙니다. 발단은 전리품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전쟁 중에 사로잡은 여인 크리세이스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필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제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돌려달라는 늙은 사제의 애원을 아가멤논이 매몰차게 거절하자 분노한 아폴로는 그리스 진영에 역병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아가멤논은 마지못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했지만 자신의 전리품을 잃은 상실감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아킬레우스가 아끼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인 하나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전사들에게 전리품은 곧 자신이 세운 공적과 명예를 증명하는 증표였고, 그것을 함부로 빼앗기는 것은 전사로서의 자존심 전체가 짓밟히는 일이었습니다. 격노한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전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는 자신의 막사 안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테티스에게 부탁해 제우스가 잠시나마 트로이 편을 들어 그리스군이 참패하게 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아가멤논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 최고의 전사가 빠진 전장에서 그리스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가 이끄는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마침내 그리스 함대가 정박한 해변 코앞까지 불을 지르게 이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던 한 사내의 결단이 어느새 전쟁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태풍이 돼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둘도 없이 가까운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라는 이름의 이 전사는 전세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자 불타는 함대를 보다 못해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했습니다. 자신에게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빌려주면 그걸 입고 나가 그리스군의 사기만이라도 되살려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한 가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적을 함대 앞에서 밀어내는 데서 멈추고 절대로 성벽 가까이까지 뒤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걸치고 전장에 나섰고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돌아왔다고 착각한 트로이군은 공포에 질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승리감에 도취된 파트로클로스는 그만 그 신신당부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러나는 적을 쫓아 트로이 성벽 코앞까지 진격해버렸고 결국 헥토르와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신들의 개입으로 갑옷의 보호를 미리 잃은 상태였던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의 창 앞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벗의 죽음이 전해지자 아킬레우스가 지른 절규는 근처에 있던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바닷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올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이 벗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회한 속에서 마침내 그 오랜 분노를 내려놓고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장에 나선 순간 승패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트로이군을 성벽 안으로 몰아넣었고 마침내 헥토르와 성벽 앞에서 단둘이 마주서게 됩니다. 헥토르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란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맞섰고 결국 아킬레우스의 창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의 발목을 자신의 전차에 매달아 트로이 성벽 주위를 며칠이고 질질 끌고 돌았습니다. 벗을 잃은 슬픔이 적장의 죽음에 대한 처참한 모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는 상상하기 힘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의 시신이 그토록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는 호위병 하나 없이 홀로 적진 한가운데 자신의 수많은 아들을 죽인 원수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해 은밀하게 그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늙은 왕은 아킬레우스의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많은 아들을 베어낸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언젠가 늙어 죽어갈 아버지란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돌려받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순간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늙은 왕의 모습에서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고향의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를 떠올렸습니다. 적장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 그 둘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각자가 잃은 것들을 애도했습니다. 적과 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잠시나마 같은 슬픔을 나누어 짊어진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서양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 하나로 꼽힙니다. 아킬레우스는 결국 헥토르의 시신을 정중히 씻기고 수습해 프리아모스에게 돌려주었고 트로이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며칠간의 휴전이 허락됐습니다. 정작 일리아스라는 서사시 자체는 헥토르의 장례식 장면에서 막을 내립니다. 아킬레우스 자신의 죽음은 그보다 뒤에 이어지는, 지금은 대부분 소실돼 단편으로만 남은 다른 서사시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는 이후로도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 그리고 새벽의 여신의 아들인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과 차례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저승을 흐르는 스티익스 강에 아기를 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녀가 손으로 붙들고 있던 발뒤꿈치 한 곳만은 강물에 담그질 못했고 그곳이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체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켜 아킬레스의 건이라 부르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만 이 발뒤꿈치 일화는 정작 가장 오래된 서사시들에는 등장하지 않고 훨씬 후대인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야 문헌에 뚜렷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 파리스가 쏜 화살 한 발이 아폴론 신의 인도를 받아 정확히 그 발뒤꿈치를 꿰뚫었습니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그리스 최고의 전사는 그렇게 자신의 유일한 약점 하나로 인해 전장의 흙바닥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세상을 떠나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그 화려한 갑옷의 주인 자리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군 안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에게 돌아가야 할 이 갑옷을 두고 거구의 용맹한 전사 아이아스와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서로 자신이 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다툼은 무력이 아니라 말과 지지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그리스 진영의 지휘관들 혹은 사로잡힌 트로이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누가 전쟁에 더 큰 공헌을 했는지를 가리는 방식이었는데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승리였습니다. 순전한 완력과 용맹함보다 말솜씨와 계략이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이아스는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그리스 지휘관들을 한밤중에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들었지만 여신 아테나가 그의 정신을 흐려놓는 바람에 정작 그가 학살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영 근처에 있던 가축대였습니다. 날이 밝아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이아스는 자신이 무고한 짐승들을 사람으로 착각해 도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결국 그는 트로이 전쟁에서 얻은 적장의 칼을 땅에 꽂아 세운 뒤 스스로 그 위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용사가 결국은 자신의 무너진 명예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리스군은 자신들이 오래전에 저버린 한 전우를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필록테테스라는 이 궁수는 반신 영웅 헤라클레스가 죽기 직전 자신의 화장을 도와준 보답으로 그에게 건네준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묘한 위력을 지닌 이 무기는 훗날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트로이로 향하던 길, 필록테테스는 뱀에게 발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고 끔찍하게 굶어갔으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그가 밤낮으로 내지르는 비명은 진영 전체의 사기를 갉아먹고 제사마저 방해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군은 그를 인적 없는 무인도 렘노스 섬에 홀로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필록테테스는 자신을 버린 동료들을 원망하며 그
신묘한 활 하나에 의지해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막바지 사로잡힌 트로이의 예언자 헬레노스로부터 뜻밖의 신탁이 전해집니다. 헤라클레스의 활이 없이는 트로이를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함께 자신들이 버렸던 그 필록테테스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렘노스 섬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들을 향한 필록테테스의 원한이 워낙 깊었기에 이 설득의 과정 자체가 후대 극작가들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극적 소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탁은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한 청년을 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 어린 시절 전쟁과는 무관한 스키로스 섬에서 자라난 이 소년이야말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직접 스키로스 섬으로 건너가 이 젊은이를 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은 이 젊은 전사는 곧 전장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을 드러냈고, 전승에 따르면 훗날 트로이가 함락되던 그 마지막 밤 늙은 왕 프리아모스의 목숨을 직접 거둔 것도 바로 이 네오프톨레모스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온 그 도시에게 아들이 되돌려준 최후의 대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10년에 걸친 이 참혹한 전쟁을 끝맺을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략은 이랬습니다. 여신 아테나의 가호를 받은 장인 에페이오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고, 그 뱃속엔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정예 병사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나머지 그리스 함대는 마치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처럼 위장해 근처의 섬 뒤로 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시논이란 병사만이 일부러 뒤에 남아 트로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도록 했습니다. 시논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리스군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해서 도망쳐 나왔으며, 저 거대한 목마는 무사 귀환을 비는 뜻에서 아테나 여신께 바치는 제물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인들이 이 목마를 일부러 거대하게 만든 이유는 트로이 사람들이 이것을 성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만약에 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트로이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란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목마른 트로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때 신관 라오콘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남긴 선물이라면 무엇이든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직접 창을 들어 목마의 옆구리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다에서 거대한 뱀 2마리가 솟아올라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온몸으로 휘감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신이 라오콘의 불경함을 벌한 증거로 받아들였고, 트로이의 공주이자 예언자였던 카산드라 역시 목마의 위험을 목이 쉬도록 경고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외쳐도 세상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잔인한 저주가 걸려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녀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트로이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그 거대한 목마를 스스로 성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시 전체가 승리의 축제로 취해 잠든 사이 홀로 남았던 시논이 몰래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마 속에 웅크리고 있던 병사들이 조용히 빠져나와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근처에 숨어있던 그리스 함대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견고한 도시는 단 하룻밤 사이에 불길과 비명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고, 이제 남은 일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모든 전쟁의 발단이 된 여인 헬레네에 대한 조금 낯선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속에서 헬레네는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10년의 전쟁을 지켜본 여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갈래의 전승이 함께 전해져 옵니다. 기원전 6세기의 시인 스테시코로스가 처음 노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얘기에 따르면 트로이로 건너간 헬레네는 사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헤라 여신은 자신이 심판에서 패배한 것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고, 진짜 헬레네가 파리스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전쟁의 원흉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구름을 빚어 헬레네와 똑같이 생긴 환영을 만들어냈고, 파리스는 진짜 헬레네인 줄로만 알고 그 구름의 환영을 트로이로 데려갔습니다. 정작 진짜 헬레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손에 이끌려 머나먼 이집트로 옮겨져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승에 따르면 그 참혹했던 10년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으로 빚어진 환영 하나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정작 그 원인이라 믿었던 여인은 애초에 그 성벽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는 이 전승을 바탕으로 희곡을 짓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헬레네는 자신이 짊어진 오명을 두고 탄식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구름 인형 하나 때문에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낯선 전승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기이한 뒷얘기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전쟁이란 것이 때로
얼마나 허망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란 것이 얼마나 쉽게 그 사람 자신의 손을 떠나 엉뚱한 방향으로 굳어져 버리는지를 함께 묻고 있는 셈입니다. 10년의 전쟁, 수많은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고 믿어진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지금까지도 이 신화가 품고 있는 가장 서늘한 가정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디세이아라 부르는 이 서사시는 사실 그 저자부터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호메로스라는 이름의 시인이 지었다고 배웠지만 정작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한 사람의 창작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친 결과물이었는지조차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7개가 넘는 도시들이 저마다 그는 우리 도시 출신이다 라며 서로 그의 고향임을 주장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인물이 얼마나 신화와 실존의 경계에 걸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간극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실제로 살았다고 상정되는 시대는 청동기 시대, 대략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인 기원전 12세기 무렵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400년이 흐른 뒤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일입니다. 그 400년 사이 그리스에는 문자 자체가 한동안 자취를 감춘 이른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 동안 이 방대한 이야기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책 속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와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것은 뜻밖에도 20세기 초 미국의 젊은 학자 밀먼 페리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구비 서사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당시까지도 살아있는 구비 서사시 전통이 남아있던 발칸반도의 외딴 지역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문맹인 시골 가수들이 리라와 비슷한 현악기 하나에 의지해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긴 영웅 서사시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내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페리와 그의 제자 엘버트 로드는 이 가수들이 이야기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율에 딱 들어맞는 수백 개의 관용구 조각들을 마치 블록처럼 조립해가며 노래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혜로운 오디세우스, 장밋빛 손가락의 새벽, 포도주빛 바다와 같은 표현이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노래를 이어가야 하는 시인이 다음 소절을 매끄럽게 채워 넣기 위해 필요했던 리듬의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3000년 전의 시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독한 작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즉흥 연주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던 얘기가 마침내 문자로 고정됐을 때 그 안에는 흥미로운 흔적들이 화석처럼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 전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방어구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가 기록된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 실제 청동기 시대에 쓰였던 물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멧돼지의 엄니를 촘촘히 꿰매어 만든 투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투구는 기록 당시의 그리스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유물이었지만 훗날 실제 청동기 시대의 무덤에서 그와 똑같은 형태의 투구가 발굴되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많은 것이 각색되고 뒤섞였겠지만 그 안엔 분명히 진짜 시대의 기억처럼 화석처럼 파편이 섞여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 트로이 그 자체도 오랫동안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19세기까지는 말입니다. 1870년대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독일 태생의 사업가 하인리히 슐리만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즐겨 읽었고 이야기 속 트로이가 시인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대의 학계 전체가 그것을 순전한 문학적 허구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슐리만은 정식 고고학 훈련을 받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서사시 속에 흩어진 지리적 단서들만을 지도 삼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히사를리크라는 이름의 낮은 언덕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언덕 아래에서 겹겹이 쌓인 여러 층의 고대 도시 유적을 발굴해냈습니다. 파괴되고 그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무려 9번이나 반복한 도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층에서는 대규모 화재로 무너져 내린 흔적과 함께 전쟁을 암시하는 유물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만 훗날의 고고학자들은 슐리만의 성급함을 두고 뼈아픈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한 전설의 트로이를 찾겠다는 열망에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이 찾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의 층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쳐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했을지도 모를 다른 시대의 유적을 되돌릴 수 없이 훼손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쨌든 허구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의 뼈대가 실제 땅속에서 발굴되던 그 순간 신화와 역사를 갈라놓던 경계는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흐릿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슐리만의 성급한 발굴이 남긴 혼란은 훗날 다른 학자들의 손으로 다시 정리돼야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고학자 칼 블레겐이 후속 발굴대를 이끌고 히사를리크 언덕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슐리만이 처음 트로이 전쟁의 흔적이라 여겼던 지층은 사실
그보다 1000년 가까이 앞선 훨씬 이른 시대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실제 전쟁의 흔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층은 훨씬 후대의 층으로 지금은 트로이 7층 A라 불립니다. 이 지층에서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신들과 흩어진 화살촉 그리고 큰 불에 그을린 흔적이 함께 발견돼 이곳에서 실제로 대규모의 파괴가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슐리만은 방향은 옳았지만 정작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지층을 지나쳐 더 깊이 파헤치고만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도록 그리스인들의 실제 삶 속에 살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1954년 이탈리아 나폴리 앞바다의 작은 섬 피테쿠사이에서 한 무덤을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은 흙 속에서 평범한 독이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의 표면엔 그리스 알파벳으로 새겨진 짧은 시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사랑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농담조로 적혀 있었는데 그 문장은 은근슬쩍 네스토르의 잔이라는 훨씬 크고 화려한 물건을 빗대며 자신을 낮추는 말장난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늙은 현자 네스토르가 지녔다고 묘사되는 화려한 황금잔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농담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박한 잔은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파벳 문자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자가 갓 보급되던 시절부터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당연하다는 듯 술자리 농담의 소재로 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특별한 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상식이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발굴이 거의 마무리돼 갈 무렵인 1873년 슐리만은 그가 트로이의 가장 오래된 층이라 믿었던 구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황금 유물더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교한 황금 장신구와 관, 팔찌, 그리고 화려한 머리 장식까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보물이었습니다. 슐리만은 이 보물이 트로이 전쟁 당시의 왕이었던 프리아모스의 소유였다고 확신하며 이를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을 둘러싼 정황부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슐리만은 발굴 허가를 내준 오스만 제국 당국 몰래 이 보물을 밀반출해 국외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화려한 장신구들을 직접 걸치게 하고 사진을 찍어 마치 3000년 전에 트로이 왕비가 환생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슐리만이 얼마나 극적인 연출과 자기 과시에 능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도 남았습니다.
훗날 이 보물 역시 아가멤논의 마스크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정밀한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들은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무려 1000년 가까이 앞선 훨씬 더 이른 시대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프리아모스의 것일 수도, 트로이 전쟁 당시의 것일 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이미 굳어진 뒤였습니다. 이 보물의 행방은 그 뒤로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슐리만은 이를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에 기증했고 오랫동안 그곳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베를린이 함락되던 그 혼란 속에서 이 보물은 통째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전쟁통에 소실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던 이 보물은 냉전이 끝난 뒤인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놀라운 소식과 함께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전 직후 소련군이 전리품으로 챙겨가 모스크바에 옮겨두었던 것이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러시아의 푸시킨 박물관 수장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독일, 러시아, 그리고 유적이 있던 튀르키예까지 세 나라가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 속 왕의 이름을 빌려 쓴 보물 하나가 3000년의 시간과 2번의 세계 대전을 거쳐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참 묘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대한 그림자,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서늘한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거대한 돌로 쌓아올린 미케네의 차가운 성벽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거대한 왕의 가문엔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씻을 수 없는 짙고 검은 저주가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득한 조상 탄탈로스는 신들의 지혜를 오만하게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 요리로 대접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의 형벌을 받았고, 그날 이후 이 가문엔 형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며 피부치의 피를 탐하는 끔찍한 저주가 숨결처럼 대물림됐습니다. 아가멤논은 바로 그 저주받은 핏줄의 맨 꼭대기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거대한 함대가 출항을 기다리던 어느 흐린 날, 아가멤논은 사냥터에서 여신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단 한 점의 바람도 불지 않아 수천 척의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곤경에 처하고 맙니다.
바람을 되돌려 달라는 인간의 기도에 신이 요구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딸 이피게네이아의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어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피가 차가운 제단 위로 흐르던 그날,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눈빛 속에서 모든 슬픔은 차갑게 얼어붙어 서서히 원한으로, 그리고 마침내 잔인한 사리로 굳어갔습니다. 남편이 머나먼 전쟁터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미케네의 궁전 안에서는 가장 정교하고 서늘한 복수의 거미줄이 아주 천천히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마침내 고향 땅을 밟은 아가멤논. 수많은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돌아온 그는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귀환을 맞이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붉은 융단 뒤에 숨겨진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오랜 여독을 풀기 위해 따뜻한 욕조에 몸을 눕힌 무방비한 순간,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로 남편의 온몸을 올가맨 뒤 차갑게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은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집 가장 은밀한 욕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사륙의 자리에는 트로이에서 전리품으로 끌려온 슬픈 예언자 카산드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 앞에서 목이 쉬도록 위험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 말입니다. 그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잔인한 저주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폴론 신으로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맑은 눈을 선물로 받았지만 신의 사랑을 거절한 대가로 그 누구도 그녀의 예언을 믿어주지 않는 지독한 형벌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낯선 땅 미케네의 캄캄한 궁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카산드라는 이미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냄새를 정확히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진실을 부르짖어도 이번에도 역시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허공의 메아리로 넘겨버렸습니다. 진실을 선명하게 보면서도 결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함. 그것이야말로 이 우주가 카산드라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이 아가멤논의 처참한 비극은 단순한 곁가지 일화로 머물지 않습니다. 저승의 짙은 어둠 속에서 아가멤논의 혼백은 오디세우스의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묻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왕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내의 손에 목숨을 잃는 나의 이 처참한 운명. 그대 오디세우스여, 지금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그대 역시 나와 같은
서늘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아가멤논의 무거운 그림자는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는 내내 뱃머리에 매달려 그를 의심과 불안의 늪으로 조용히 끌어내립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20해에 가까운 시간, 이타카에 남겨진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느덧 훌쩍 자라 청년이 돼 있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기고 간 왕좌와 어머니를 탐내며 궁전에 들어앉아 눌러 사는 수많은 구혼자들 사이에서 텔레마코스는 무력하고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첫머리를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이 낯설고 앳된 청년의 이야기로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여신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로 변장한 채 텔레마코스 앞에 나타나 더 이상 궁전 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지내지 말고 직접 배를 타고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나서라고 그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텔레마코스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 섬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트로이 전쟁을 치렀던 늙은 영웅들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필로스, 늙은 현자 네스토르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지휘관이었던 네스토르는 전쟁이 끝난 뒤 가장 순탄하게,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는 텔레마코스를 반갑게 맞이하며 트로이가 함락된 뒤 그리스의 영웅들이 저마다 어떻게 흩어졌는지, 누가 무사히 돌아갔고 누가 돌아가지 못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텔레마코스가 향한 곳은 스파르타, 바로 그 전쟁의 발단이 됐던 헬레네와 그녀의 남편 메넬라우스의 궁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부부는 다시 하나가 돼 스파르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자신 또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이집트 앞바다에서 바람이 멎어 오도가도 못하게 됐을 때 바다의 노인이라 불리는 예언자 프로테우스를 붙잡아 억지로 앞날을 캐물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프로테우스는 물개떼 속에 숨어 모습을 바꾸며 달아나려 했지만 메넬라우스는 끝끝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 신랑이 끝에 마침내 몇 가지 예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 내내 텔레마코스는 단순히 아버지의 생사 소식만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영웅들의 눈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이후 각자가 걸어야 했던 저마다의 귀향길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무력한 소년으로 궁전에 갇혀있던 텔레마코스가 스스로 배를 타고 낯선 땅을 밟으며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이 여정을 학자들은 종종 텔레마키아라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늘 없이 오직 자기 발로 세상에 나서야 했던 어느 소년의 성장담인 셈입니다.
오디세우스란 인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고 하면 힘세고 용감하고 정직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런 통념과는 사뭇 다른 결의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 문장, 그러니까 서사시 전체를 여는 바로 그 첫 소절부터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것을 떠돌아다닌 산에 대해 노래해 주소서. 원어론 폴리트로포스란 단어가 쓰이는데 이는 많은 방향으로 도는 자 혹은 수많은 재주와 방법을 지닌 자라는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정직한 용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얼굴을 꺼내 쓸 줄 아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야기 내내 거짓말을 능숙하게 지어내고 거지로 위장하고 필요하다면 신들마저 속이려 듭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순수하게 착한 인물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같은 트로이 전쟁을 다루면서도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웅을 그려낸 일리아스 속 아킬레우스와 견줘보면 흥미롭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신탁으로 미리 정해진 선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에 남아 오래도록 평범하게 살되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짧고 찬란하게 죽어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이름을 남기거나. 아킬레우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클레오스, 즉 명예로운 이름을 목숨과 맞바꾼 셈입니다. 반면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화려한 죽음이 아니라 그저 집으로,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 작은 섬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것을 노스토스, 곧 귀향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명예 대신 소박한 귀환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영웅입니다. 힘과 무용으로 명예를 얻는 대신 꾀와 인내로 살아남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서사시가 그려내고자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위대함입니다. 이 복잡한 인물 오디세우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와 작가에 따라서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서사시가 쓰인 지 200여 년이 흐른 뒤 아테네에서는 비극이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 작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디세우스를 무대 위에 다시 불러올렸습니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아이아스란 작품에서 오디세우스는 뜻밖에도 무척 관대하고 사려 깊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이아스는 전쟁 영웅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짓밟혔다는 분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의 정적이었던 지휘관들은 그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와 오랜 라이벌 관계였던 오디세우스만이 나서서 비록 서로 미워했던 사이일지라도 한때 훌륭했던 전사에게는 마땅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며 그의 장례를 허락해 주자고 설득합니다. 죽은 정적에게마저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 하는
소사시 속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온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작품 필록테테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의 오디세우스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는 전쟁에 필요한 활을 얻기 위해 뱀에 물려 상처가 곪은 채로 외딴 섬에 홀로 버려져 있던 전우 필록테테스를 냉정하게 속이고 이용하려 드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정과 신이마저 서슴없이 저버리는 냉혹한 책략가의 모습입니다.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디세우스란 이름이 얼마나 다층적인 상징으로 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인물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는 냉혹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엇갈린 평가야말로 처음 그를 소개했던 많은 재주를 가진 사내라는 그 오래된 수식어가 품고 있던 이중적인 의미를 가장 잘 증명해주는 후일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얘기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겨놓은 흔적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길고 험난하며 파란만장한 여정을 흔히 오디세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의 힘겨운 프로젝트를 두고도, 인생의 굴곡진 시기를 두고도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3000년 전 한 인물의 고유한 이름이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며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보통 명사로 자리를 옮긴 셈입니다. 문학의 세계에서도 이 얘기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세기 아일랜드의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에서 보낸 단 하루의 일상을 그리면서 그 소설의 제목을 오디세우스의 로마식 이름을 따 율리시스라 붙였습니다. 평범한 도시인의 하루 속에 3000년 전 영웅의 귀향 서사를 겹쳐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초 그리스의 시인 콘스탄티노스 카바피스는 오디세우스가 향했던 목적지 이타카를 제목으로 삼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곳까지 가는 여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유를 담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여정을 그린 어느 고전 영화 속 우주선의 이름에도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이 오래된 뱃사람의 흔적이 짙게 깔려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화성 탐사를 계획하던 항공우주국의 한 궤도선에는 오디세이란 이름이 그대로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여정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 오래된 뱃사람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지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지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야기. 400년 동안 사람의 목소리로만 떠돌다 문자로 정착한 이야기. 신화인 줄로만 알았던 그 무대가 실제로 흙 속에서 발굴된 이야기. 이 모든 불확실함을 뚫고
이 이야기는 3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의 언어와 이야기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서사시가 지닌 가장 놀라운 생명력일지도 모릅니다. 사과 한 알에서 시작된 전쟁과 구름으로 빚어졌을지도 모르는 헬레네. 400년 동안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만 살아있던 이야기와 신화인 줄로만 알았던 도시가 흙 속에서 실제로 발굴되던 순간, 3000년의 시간과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건너 지금도 분쟁거리로 남은 황금 보물, 아내의 손에 목숨을 잃은 왕의 그림자와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황금 가면, 아버지의 그늘 없이 홀로 배를 타고 나서야 했던 어느 소년의 성장담, 그리고 낯선 문 앞에 선 나그네를 향해 열려야 했던 오래된 마음, 또 명예로운 죽음 대신 소박한 귀향을 택한 어느 다른 종류의 영웅. 자,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그 가장자리에 숨어있던 뒷얘기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얘기일수록 우리는 그 중심만 알고 그 주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알게 된 이 자잘한 이야기들이 언젠가 다시 오디세우스란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뒤편에 조용히 함께 떠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중해의 파도 소리가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재워주는 호섭이 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꿀잠 주무세요.